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1회 방송 유신 특집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특집이야. 우리 특집이지. 맨날 뭐만 하면 맨날 우리 특집이야. 다 특집이지 뭐. 웃겨. 유신 특집 특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 편도 건성으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망한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1부에서는 일본의 하급 무사들 이야기로 저희가 끝마쳤잖아요. 네. 이제는 번으로 들어가 봐요. 음. 나와바리로. 지금 저희가 2부 방송에서 중심이 되는 두 주인공들은 사스마번의 하급 무사들과 조슈번의 하급 무사들이에요. 도사번은 뭐 아무것도 아직 안 하고. 도사번은 나중에 등판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도 약했고 작기도 작고 여기가. 일단 사스마와 조슈를 얘기해야 됩니다. 사스마는 큐슈에 있죠. 옛날에 해적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조슈는 혼슈에 있죠. 네. 자, 지리가 달라요. 지리가 다른데 이게 혼슈가 본토에 있기 때문에 혼슈 아닌가요? 그렇죠, 혼이 본주. 본자라서. 큐슈는 구주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작은 섬이죠. 네. 사스마와 조슈는 사이가 나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손잡고 유신을 일으켰다. 이게 역사적 팩트인데 사이가 나빴던 것도 팩트예요. 일단 지리가 다르죠. 문화도 달라요. 서로 사투리도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워낙 크고 강성한 번들이었어요. 경쟁의식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서로 원래 친구도 아니었어요. 각자 우리 번만큼은 서양 세력에 밀리지 말자라고 그래서 각자 근대화를 했단 말이야. 이 근대화는 뭐냐면 막부를 타도해야 되잖아요. 되게 웃겨. 막부를 타도하려면 칼 들고 어떻게 막부를 타도해요. 일본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서양제 총이라면 쓸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밉지만 그들의 것을. 조낭 양이잖아.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해놓고 조낭 양이를 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무기를 수입해요. 사스마번과 조슈번 둘 다. 그건 이제 그냥 실리적인 후퇴지. 아니 그 처음부터 양제잖아요. 양의 것을 또 우리가 취하겠다 그치. 했잖아.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서양 물건을 쓰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도 막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사스마의 무사들은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했습니다. 어떻게 잘했냐? 해적 출신이라서 그런 건가요? 연관이 있어요. it본, 한방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스마의 검술은 방어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공격을 중요시했거든요. 일격필살이라 그러죠. 검을 한 번 뽑아서 바로 상대를 베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발도술 아닌가요? 발도술의 그죠? 근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왜 이렇게 공격을 중요시했냐면, 자, 큐슈는 옛날부터 해적의 근거지죠. 기본적으로 함상 전투는 균형을 유지하고 배 위에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검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압으로 상대를 단번에 베버리는 검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랑 명나라군이 귀신 시마즈라는 말을 했거든요. 시마지가 이때 당시에 사스마를 다스린 영주 가문의 성이에요. 그 상대를 제압한다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죽여버리는 게 목적인 거겠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 전쟁터에서는 다 죽이지. 이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백병전에서 사스마의 시마지 군이 너무 천하무적이니까 조선군이랑 명나라군이 학을 뗐다고. 그래서 이 큐슈의 부사들이 조선 초 명초에 중국 남부 일대를 약탈했는데 상대를 못했어요. 명나라 관군들이. 그래서 원앙진이라는 아예 그 집단 대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했잖아. 이 원앙이 그 금슬 좋은 새 원앙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떨어져서 개별 행동을 하는 순간 너는 바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검술을 잘 쳤습니다. 나 이거 잘 안 됐을 것 같아. 원앙이 실제로는 금술이 안 좋거든요. 원앙진은 대성공입니다. 그랬군요. 네. 사스마의 사무라이 비율은 전 인구의 25%. 많기도 많았어요. 그렇네요. 그치, 귀족인데. 어쨌든 하급 귀족이라도. 자, 이 분노한 사스마의 하급 무사들은 1862년에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스마의 영주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마침 마주쳐서 지나가던 영국 상인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말에서 내려서 얘를 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말에서 내리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는데
하급무사들은 당시에 일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서양에 대한 열등감, 그다음에 자존심 상한 상태가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깔보면 이런 짓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영국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인병 행렬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런데 어쨌든 사무라이들이 영국 상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한 명을 베어 죽이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이게 강남 거기 가가지고 영어 강사 지나가는데 내가 이 참판공파 몇 대 쓰는데 이러면서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거지. 이 나쁜 이 생목인 양놈 새끼 코쟁이 새끼 이러면서. 한국말 해봐 새끼야. 그러니까 자, 보통 이러면 피해를 당한 선진국이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해. 아주 좋아하죠. 자, 이 불평등 조약도 더 뜯어낼 수 있고요. 돈도 뜯어낼 수 있고. 그래서 영국은 말이죠. 7척의 함대를 보내서 협박을 해요. 그냥 큐슈 앞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지. 사스마 앞바다에. 계속해서 그 긴장을 조성하는 니네 거죠. 죽을래 살래 우리 굉장히 화났어. 이런 건데 이때는 사스마번도 이미 증기선 3척을 수입해서 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은 협박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증기선을 납포해버려요. 이 기껏 수입한 증기선을. 돈이 얼만데 한 척에. 한 척에 돈이 얼만데. 사스마는 이때 당시에 이미 근대식 무기 공장을 돌리던 중이었어요. 무기 공장을 돌려? 이 무슨 스타크래프트야? 아, 돌리고 있었어요. 빨간 꽃, 노란 꽃. 돌리고 있었어요. 나머지 75%의 주민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스마 말이죠. 이미 병영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스마 자체를 미니 유신, 메이지 유신 일본 제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어떤 전투냐면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가고시마 폭격전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사스에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스마의 해안포대와 7척의 영국 전함이, 자, 영국 전함은 바다에 뜬 채로 해안포대는 당연히 땅에서 서로에게 무진장, 포탄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게 서로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네요. 이게 서양 쪽에서는 그냥 전이잖아요. 한번 치르는 건데 일본에서는 전쟁이잖아요. 사스마의 입장에서는 총력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애매한데요. 일단은 사스마의 끝없는 포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영국 함대가 물러났어요. 라고 일본에서는 얘기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석탄이 떨어져서 간 거예요. 연료 채우러. 증기선이니까. 증기선은 석탄을 막대한 양을 쓰거든요. 그런데 물러난 건 물러난 거죠. 그럼요. 자, 사스마는 시가지와 거주지가 전부 붙었어요. 기껏 만들어 놓은 근대식 무기 공장 사라졌어요. 어쨌거나 영국을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얼마나 피를 흘렸든지 장기가 몇 개 없어져도 일단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요. 영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 후진국의 일개 지방 정부에게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마는 지금 그 모든 동네가 초토화됐는데도 사람들 막 덴노헤이카 반자이 외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기긴 했으니까. 그리고 천황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베트남 전쟁 때도 막 생각나고 그러네요. 이 당시 천황은 막부에 불만이 있는 하급무사들을 아주 예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만든다고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잖아. 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한테 주겠다는데. 알아서 준다는데. 좋지. 다 차려갖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앞에까지 떠준다는데. 얼마나 귀여워. 그럼. 그리고 서구의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에 보면 이게 다 일면에 나와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 함대 지휘관은 빅토리아 여왕 앞에 끌려갑니다. 근데 난 아까 서양에서도 이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폭스 TV가 있었다면 라는 생각이 갑자기. 영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깨소금 맛이죠. 그러니까. 저 새끼들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아이 고소해. 그래서 말만 번지르. 사스마는 천황한테 칭찬받고 함대 지휘관은 빅토리아 여왕한테 혼났습니다. 당연히 혼나야지. 게다가 민간인 거주 구역까지 공격해놓고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데 민간인 거주 구역에 대포를 쏘다니라고 말을 했지만 영국이 신사의 나라래. 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말은 했지만 사실 져서 욕먹은 거죠. 네. 그렇지. 그런데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한 영국 측의 낭보가 날아옵니다. 사스마번이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명분상 이긴 게 되잖아요. 그치. 배상금이라는 게 진 쪽에서 이긴 쪽에 주는 건데. 왜 배상금을 지불했냐라고. 위로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 무기에 놀래서 그래요. 영국과 싸울 게 아니라 영국에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접근이 잘못됐어. 위로금으로 갔었어야지. 아니 뭐 배상금이면 어때?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아마
서로 간에 이게 사실 이 맥락상으로 보면 이제 휴전 협정한테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어떤 예. 돈도 조금 주면서 이쪽 어. 위로금 쪽으로 준 건데 내가 봤을 때 서로 간에 각색한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얘들이 머리가 있을 텐데 얘들이 그치. 대놓고 배상금이라 그랬겠어요. 어. 딱 보니까 영국이랑 아이, 배워야 영국에서는 배상금이라고 한 그렇겠지. 거고. 영국에선 배상금이라 나는 위로금이고. 왜냐면 지금 보면 영국에 배워야 한다는 건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 얘기잖아요. 싸워서 이제 서로 득볼 거 없고 니들도 뭐 우리도 힘들었지만 너네도 지금 뭐 아니지 않냐 이렇게 했던 거지. 뇌물 아니고 용돈 아니었니?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스마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무기를 영국이 팔아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상금이 사실은 무기 대금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국은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음. 사스마와 통상 교역하면 이익 늘죠. 거절할 이유 없죠. 그리고 자존심도 챙기잖아. 원래 영국이 내놓으라고 한 배상금이 7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였어요. 왜냐하면 너네는 영국 그걸 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영국 정부가 그 유가족들한테 위로금도 챙겨줘야 되고 니네들이 다 내야지 됐는데 배상금은 줄고 줄어서 2만 5천 파운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이 사스마에 없어요. 뭐 이렇게 땡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땡기냐면 자 사스마는 자기들이 일본의 자존심을 위해서 대신 싸웠다는 명분이 있잖아. 막부 대신. 막부 되게 싫어했잖아. 아 그래도 어쨌든 하지만 명분이 돈은 있잖아. 막부가 되는 건가? 아니 그리고 칭찬도 집안 싸움인 거고 그거는. 그렇지. 그리고 천황한테 칭찬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막부가 대납은 못해줘도 빌려줄 수는 있지 않겠냐고 주장해요. 누가 그냥 달래? 빌려달라고? 근데 이제 천황이 야 쟤네 되게 예뻐 이러는데 막부 입장에서도 안 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네. 망나니 아들이 그래도 아빠인데 나가서 사람 때리고 와가지고 근데 아빠인데 아빠가 그래도 합의금 물어주지 않나 감옥 가요 뭐 그러니까 이딴 소리. 아버지 아들 하나 있는 거 감옥 보내실 거예요? 그런 이거잖아. 소리 같아. 그래서 사스마는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를 하고 차관으로 빌려받습니다. 막부에게. 그리고 그 돈을 깔끔하게 먹튀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효도할게요. 네. 참고로 이때 해안포대에서 포를 쏘던 병사 중 하나가 러일 전쟁에서 스시마이전에서 네. 승리하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입니다. 헤이아치로. 자 이렇게 해서 사스마는 영국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도고 헤이아치로가 네. 이 사람이 거의 내가 알기로 일본에서의 거의 이순신급일걸요. 해군에서의 동양의 넬슨 막 이런. 그래서 그 이순신에게 거의 비견할 만한 어떤 그런 일본의 존재. 군인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스마 번이 영국식으로 근대화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했죠. 네. 이제는 조슈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조슈는 시모노세키 전쟁이라는 전쟁을 또 독자적으로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계속 나니까 웃긴 게 이 사람들이 명분은 있어요. 뭐 나라를 세운다면 뭐 조낭양이 뭐 이런 거지. 근데 알잖아. 이게 솔직히 명분이 없으면 무레배잖아. 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데 무레배들이 뭐 무레배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 힘 있는 사람들이 무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이게 사실 일반 백성들은 이러나 저러나잖아. 사실 누가 하나 많아. 죽어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거거든. 이게 이 정서들이 일본 사실 그 일본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2차 대전 끝나고 네.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적 인식이 일본에 이제 교육이 많이 돼서 에. 일본 사람들은 전쟁이나 그런 걸 싫어하는 쪽에 이제 그런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려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류의 정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든 막부든 사무라이든 상관없는데 지들끼리 하고 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반딧불에 모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뭐 니들이 뭔데라는 거지. 그래서 음. 이런 류의 정서들이 주로 이제 그런 영화나 소설에 굉장히 많이 흘러요. 평민으로서 사는데 자기들끼리 뭐 명분이랍시고 하면서 전쟁에 데리고 가. 나를 죽여. 그냥 굶어. 여자나 애들은 인신매매 당해. 나는 아버지는 나가서 칼 맞아 죽어. 뭐 굶어 죽어 이러니까. 아니 그래서 태평양 전쟁 하다가 해포탄 2발 맞고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 일본의 전 국민이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런 기본적인 그 뭐랄까 그 정서들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너무 피곤한 거야. 당시 사실은 막부도 그렇고 하급 부사들도 신진 세력이죠 지금. 그렇고 주민들을 막 동원하고 막 짠했다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저기 누구죠? 그분 쇄국정책 하신 분. 흥선대원. 그래 흥선대원군과 민비라고 해도 됩니다. 명성황후라고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민비는 공식 이름입니다. 네. 사실 그래도 됩니다. 네. 화내지 마세요. 민비라 칭했었어요. 네. 민비랑 둘이 싸울 때 그 둘이 싸우는 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 느낌이 오실까? 우리나라는 그런 적은 없거든. 그냥 약간의 군대라든가 약간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려고 뭐 누가 민비가 권력을 잡느니 흥선대원군이 하느니 아니면 누가 뭐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뭘 해준 사람이 뭘 잡느니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시내 한복판에서. 고안에서. 그러면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가게를 심지어 그 닫는 수준이 전쟁에 아니라. 동원되죠. 동원돼가지고 나가서 또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안동김 씨라고 그래서 뭐 경상도 사람도 다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시달린 거지 진짜. 자, 이제 조슈의 일반 국민이 아니죠. 조슈의 하급무사들이 네. 시모노세키 전쟁을 일으킨 게 이런 겁니다. 시모노세키 해협을 지나가던 서양 상선들한테 말이죠. 무차별 폭격을 갑자기 가해버려요. 진짜 물에 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자,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일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적어도 불평등 조약을 비교적 덜 불평등한 조약으로 되돌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 그거 같아요. 우리 한 번씩 전에도 했었잖아요. 100만 표 이상 이렇게 뭐 서명하시면은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고. 아 그거보다 난 오히려 난 그런 필라. 클럽에 갔더니 여자들이 네. 외국 남자들이랑 얘기해. 외국 남자를 때려. 이러면 좀 조선 남자의 기치를 내가. 그럼 나랑 좀 얘기해주겠지. 나 얼마나 멋있냐. 난 좀 저런 애 때려줄 수 있고. 브레베 같은 새끼. 이거 그런 느낌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미국 군함 단 한 척이 옵니다. 이 군함의 이름이 와이오밍호예요. 와이오밍호. 이 단 한 척이 조슈군의 군함 4척을 격침하고요. 해안포대를 숙대밭으로 만들면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또 쓰는 일본말 사스가. 사스가 양인. 그랬는데 미국 상선만 다친 게 아니라 그 옆에 지나가던 프랑스 상선도 사실 다쳤어요. 조슈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미군 군함이 똑같은 코쟁이 지나가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프랑스 함대 2척이 우리도 하면서 나타나서 조슈의 해안포대를 2차로 숙대밭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조슈를 점령해버려요. 난 또 이때도 프랑스다 싶어. 먼저 안 가잖아. 역시 미국은 개척 정신이다. 미국이 다 닦아놓으면 프랑스에 가서 이제 상륙하고 그러면 조슈의 하급 무사들은 항복해야지. 항복해야죠. 항복 안 하고 다른 번으로 침공해서 다른 번에 나바리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해안포대를 다시 쌓아서 혼돈이 물에 배.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일 거 아니야. 다른 번에 어떡할 거야. 그리고 다른 번에서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다가 지들끼리 지들 동네에서 뭐 딴 사람이 전쟁하더니 우리 동네로 쳐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급 무사들이 결국은 안 되니까 일본의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등장합니다. 유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슈는 망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망했습니다. 자, 그동안 조슈는 잘 나갔어요. 조낭 양이파의 산실이 조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황도 이뻐하지. 그래서 교토의 어소라고 하죠. 천황의 주거지. 여기에 조슈번 인사들이 득실됐어요. 네. 이때 갑자기 조슈번에 져선 안 돼. 우리가 진정한 조낭 양이파야. 라고 외치면서 사스마번 하급 사무라이들이 등장해서 교토의 조슈 세력을 모조리 실각시킵니다. 이게 그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친박과 친친박과 진박과 막 그거 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가 천황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조슈는 그런 느낌이네요. 교토에서 갑자기 떨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고향에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데 천황폐하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조슈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천황을 납치해서 조슈로 데려가려고 그랬네. 그러다가 그 조슈가 그런 짓을 계획한다는 소식을 천황이 듣게 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건 아니지. 근데 조슈의 입장은 아닙니다. 천황 폐하를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조슈에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나도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천황은 그분. 그래서 천황은 조슈 애들을 예뻐하다가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누가 저놈 좀 잡아 족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천황은 자기를 위한답시고 혹은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다른 걸 한답시고 내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런 식으로 미친 놈들 이렇게 뭔가 자기를 위협해요. 오히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조슈는 사랑스러운 천황 폐하를 자기 조슈번으로 납치하기 위해서 모신다고 교토를 습격합니다. 교토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는데요. 조슈군이 말이죠. 네. 황궁에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사스마의 사무라이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 천황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조슈 군들은 조슈 그 사람들은 황군이랑 싸운 거겠네요.
막부군이랑 싸우죠. 막부군이랑. 그래서 갑자기 반조슈 연합군의 사스마가 가담합니다. 이때 조슈아 무사들이 모조리 도륙당합니다. 사스마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아이즈번이라는 번도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근문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 근문이 이제 황궁의 입구죠. 그런데 변이 일어난 거죠. 근문이란 반점 너무 많아서 갑자기 웃겼네요. 네. 그냥 얘기해버리죠. 이 전투에서 그 유명한 신선조, 그다음에 신생구미. 아이즈번 무사들이 또 조슈 사무라이들을 도륙하는데 큰 활약을 합니다. 그때 같이 사스마 번가. 이 얘기 좀 있다고요? 네. 자, 신선조 나왔습니다. 이 네. 신선조 나왔습니다. 사실 일본 또 그 낭만 어떤 검사의 어떤 그 모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너무 미화가 돼가지고 미화 심하게 됐죠. 근데 사실 뭐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간에 뭘 하려고 일종의 자경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뭘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믿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이게 뭔가 열심히 갔다라는 거에서 그걸 이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게다가 일본 특유의 이걸 뭐라 그러더라, 그 언더독들을 좀 더 칭송해 주는 거. 네. 약간 이렇게 약자 혹은 그러니까 장렬하게 쓰러져간 실패자들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언더독이 그 투견에서 진 그 개를 언더독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이긴 개는 탑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언더독 이펙트가 이펙트 맞나? 어쨌든 언더독 그게 왜 패자를 더 응원하게 되는 마음, 그쵸.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일본에 특히나 그런 정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근데 일본 사실, 용어로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정서는 삼국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람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왜 그 소년탐정 김정일도 그렇고 주인공이 명민하지만 좀 바보로 나오잖아요. 왜 이런 캐릭터 되게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런 느낌, 언더독 느낌을 좀 내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저는 신선조의 그 어떤 명분이라는 걸 미화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그거는. 단지 외모가 너무 미화. 그건 사실이에요. 너무 이때 아직 작았잖아. 너무 미화가 됐어. 이게 너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거의 박명수가 엑소가 되는 수준의 맞아. 그런 무한도전 팀이 엑소가 되는 수준으로 미화가 됐다. 맞아. 뭐 대중문화의 외모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슈 무사들은 말이죠. 교토에서 떼죽음 당했죠. 네. 그런데 고향에서는 남은 무사들은 서양의 4개국 연합함대,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영국이에요. 조슈의 마지막 남은 해안포대 그리고 수비시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또 일본말 할 수 있죠. 여기서. 뭐예요? 애들 곤조가 있어. 근성이 있어. 단 한 문의 대포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서양 근대화 해놨더니 그러니까. 제로가 된 거야. 음. 이때가 1864년입니다. 그러면은 조슈는 완전 망한 거지. 자, 그렇죠. 막부에 밟혔죠. 천황한테 미움받게 됐죠. 납치한다고 막 하다가 천황 입장에서 얼마나 깼겠어. 서양 연합 함대한테 짓밟혔죠. 그리고 경쟁 관계이던 사스마 무사들한테까지 짓밟혔잖아. 거기서 연합군이 조슈번에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300만 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가장 큰 도시가 뭐야? 서울과 부산이라고 치면 네. 부산 애들이 서울 와가지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뭐 하다가 부산에서 또 다른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전쟁하고 지들끼리 또 전쟁하고 해서 결국 부산 하나의 그 부산 없어졌어요, 부산이? 없어지고 사고 쳐가지고 돈도 돈대로 내고 원정군 수비군 양쪽 방면에서 다 전멸당하고. 그러니까 서울 갔던 애도 죽고 있던 애도 죽고 그런 거죠. 이때 독이 오른 조슈의 하급 무사들이 네. 막부에 복수를 합니다. 이게 더 웃겨. 우리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다 뻥인 줄 알지만 이런 뻥을 칩니다. 우리는 사실 다 막부가 시켜서 그런 건데. 아 그래. 즉 이거는 신호를 보낸 거죠. 뒤통수 이렇게 쳐야지. 막부를 갈구면 돈이 나온다. 막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일본을 지배하는 세력은 막부니까 모든 책임은 막부가 져야 된다는 논리를 들이밀면 4개국 연합함대는 300만 불을 삥 뜯을 수가 있죠. 막부는 이 생돈을 다 뜯깁니다.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후 조슈는 막부의 뒤통수를 치면서 막부와 척을 지게 되죠. 막부 와도 척을 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슈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력에게 항구를 개방해야 돼. 그래서 시모노세키항을 멋대로 개방합니다. 왜 개항을 했냐면 조슈도 스시마와 똑같아요. 서양을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느낀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은 한자 문명권 세계에서 고립됐죠. 막부는 서양 세력에 쩔쩔매죠. 그런 상황에서 천황 폐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황한테도 찍혔어.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서양을 배워놔야 나중에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스마 번과 입장이 같아진 거죠. 같아지면서 조슈는 다시 쑥쑥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막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마음대로 항구를 개방했으니까요. 그리고 개겼고 뒤통수 쳤고 그렇죠. 300만 달러도 삥 뜯겼고 1865년에 막부가 군대를 조직해서
조슈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난 궁금한 게 예. 지들이 개겨서 전쟁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막부가 시켜서 그런 건데요라는 말이 통하나? 아니 이게 이 문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개국 연합함대 사령관 입장에서도 음, 그 말이 뻥인 줄은 알죠. 그 하지만 말이 돈 나올 뻥인 줄 구멍이 그 저기라면. 말이 뻥인 줄 아는 것도 조슈 측도 알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돈 나올 구멍이 막부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엿 먹어봐라 이 새끼들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세 동점이라 그러잖아. 네. 서양 함대들은 계속 돈 벌고 있어. 뭐 그때 계속 그랬죠 뭐. 조슈를 쓱대밭으로 만들어서 300만 불의 배상금을 뜯어낸 후 조슈를 상대로 무역해서 또 돈 벌어. 거의 부르마블이구만. 그러니까 당시 국부 유출에 의해서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는 진짜 상상이 되는 거죠. 아우 상상됩니다. 이거 그러다가 겨울 오고 그러면은 굶어 죽는 건 뭐 일도 아니고. 일도 아니지. 그 할복의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거기 이제 최근판 리메이크판에선 그 대나무로 죽는 네. 그 되게 불쌍한 무사가 에이타인데 그 잘생긴 에이타인데 에이타가 너무 가난해서 나오는 그거 에이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몰입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에이타가. 자, 막부가 조슈를 1차 정벌 하는데요. 네. 조슈는 도저히 싸울 여력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잘 살기 시작했는데 부국강병 하고 있는데 조슈번이. 자, 부국강병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지방 정부지만 번국입니다. 네. 일단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막부가 원하는 대로 조낭 양이파 인사들을 다 처형하고 숙청을 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막부가 기분 좋게 물러가죠. 그치. 그러고 나자 아까 말했던 조슈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산속에 숨어서 유랑하던 조슈번 출신의 하급 무사들이 모조리 결집합니다. 조슈번에서 조우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슈를 재탈환합니다. 막부는 진짜 정말 열이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정보를 준비하죠. 뭐 뒤통수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때 막부는 조슈의 그 사람은 물론이고 개 한 마리도 안 남겨놓겠다가 돼버리거든요. 사람을 남겨놨더니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스마는 막부편 들어서 조슈를 같이 죽였던 사스마는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아니 조슈는 경쟁 상대였지 멸망해도 될 사람들은 아니잖아. 애초에 또 그 조낭양이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런 막부가 기치를 함께 하던 조슈번을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협조할 생각까지는 없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아닌 거지. 그건 진짜 입기는 아니야. 해도 절멸의 대상은 아닌 거지. 서로 자객들끼리 암살하고 막 그랬지만 그건 그거고. 그런데 조슈와 이미 척은 졌죠.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기도 뭐해. 이때 구세력인 막부가 자신들과 같은 신세력인 조슈를 짓밟는 걸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는 와중에 대표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사람 사카모토 료마. 사카모토 료마. 이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일본에서 굉장한 인물이고 위인으로 칭송받는데 네. 사실 보통 이제 어느 나라는 위인이나 인물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정치로 치면 어느 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쵸? 왕이라든가 장관, 수상, 처칠 뭐 이런 거. 아니면 전쟁으로 치면 어떤 이순신이라든가 넬슨이라든가 어떤 이런 전쟁 히어로인데 네. 이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위인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에요. 협상가야. 프리랜서. 프리랜서 협상가야. 네고시에이터. 그냥 계급도 별로 없고 그냥 직업 반백수. 그냥 백수예요, 백수.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냥 역할만 요약하면 사스마랑 조슈를 사이좋게 지내해준 사람이야. 근데 세치어로 천하를 다시 재단한.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좋은 그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이뤄내서 네. 진짜 칭송받아야 되긴 한데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이런 류의 인물은 후세에 기록되지 잘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사스마나 초슈의 무슨 어떤 검객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누가 사람이지. 나서서. 그리고 사실 사카모토 료마도 료마가 간다라는 대하 소설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맞아요. 그 발굴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가 그래도 되게 신기한 거야. 되게 그런 협상가인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일본의 어떤 그런 갑자기. 위인으로 자, 재밌는 료마는 사람이다. 성격이 뭐 아니면 도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검술을 굉장히 깊게 봤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유파의 검술을 마스터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검술을 그렇게 마스터 놓고 권총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검술을 다 배워놓고 서양 권총을 한번 만져보니까 권총이 더 세. 그럼 권총 차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 모든 난리를 지켜보던 이제 도사번이 나옵니다. 시코쿠에. 이 도사번은 사이에 있습니다.
조슈번과 사스마번 사스마번의 사이에. 있고 이 세 번 사이엔 다 바다가 있습니다. 도사번의 하급 사무라이인 사카모토 료마는 이때 20대였죠. 불과. 사카모토 료마는 자기 지역의 도사의 영주를 1대1로 만납니다. 도사의 다이묘를 1대1로. 1대1로 만나서 이제 일본을 위해 도사번이 움직일 때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사번의 명예를 걸고 이제부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도사번을 대변하는 행동임을 영주님인 당신께서 보증을 해주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일개 하급 사무라이가. 이때도 다다미에 칼을 꽂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풍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이묘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도사가 움직여서 역사를 만들 때다 라는 말을 듣자 도사의 다이묘는 그럴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말이 되게 달콤하거든. 어. 주인 입장에서 마치 어. 이런 거잖아. 이젠 아날람이 팟캐스트의 지형을 바꿀 때입니다. 뭐 이런 느낌. 저희가요? 이런 느낌. 누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료마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어색하고 서로 증오하는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화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주 굉장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목표를 만들어줘요. 음. 타도해야 할 것은 당신들 서로가 아니라 막부다. 진로 수정을 해주는구나. 막부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썩어빠진 오래된 일본 그 자체다. 경상도 사람이랑 전라도 사람 싸우지 말고 타도해야 될 건 북이야. 이렇게 지금 수정한 겁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스마와 조슈가 사카모토 료마 때문에 화해해요. 화해했다는 거를 막부군은 모르고 있었죠. 원래 막부군이 조슈번을 치러 다시 나타났을 때 이미 로마에 의해서 조슈와 사스마는 협력하고 있었고요. 사스마는 막부와의 약속을 어기죠. 어기고 나타나기로 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조슈군은 사스마번의 보증과 그 다음에 사스마번에서 빌려준 돈에 의해서 서양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었어요. 이 서양 무기 구입을 거의 밀매죠. 요걸 로마가 해줍니다. 그래서 자, 막부군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녕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사스마와 조슈의 동맹을 사스마 조슈 해서 사초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중재자가 생기니까 일사천리로 동지가 됐고요. 조슈번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스마번 이거 못 믿겠는데 했는데 정말 안 나타난 거야. 이제 막부군만 상대하면 돼. 막부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조슈군이. 이 동맹 시기가 1866년입니다. 이렇게 사초 동맹이 결성된 시점에서 막부의 운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막부 입장에선 싸워주는 게 유리한데 그들이 힘을 합쳐버리면은 그죠? 어마어마해지니까. 이제이잖아 이게. 오랑캐들끼리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그래야 되는데 손을 잡아버리니. 자, 이때가 1867년이고요. 이 사초 동맹이 조슈번이 그 막부 군대를 조슈에서 에도로 쫓아버린 거죠. 네. 막부의 근거지는 에도니까. 네. 에도 막부니까. 자, 이 사초 동맹은 드디어 정치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번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럼 이게 일본의 신정부도 아니고 번국의 미니 정부도 아니잖아. 이 번과 저 번이 손잡고 있으니까 이건 당이에요. 정당이라고. 정당엔 강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강령은 막부 타도. 혹은 막부 토벌이라 그래서 토막파라고 합니다. 토막파. 무섭다. 무섭다. 막부를 토막는. 그래서 다 사초 썰어버리겠어. 동맹이 결성되고 사초 동맹의 결성 목적은 막부 타도다. 그러니까 488호 모임도 아니고. 라임 오지고요. 이러니까 막부는 이건 아닌데가 돼버리죠.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야. 막부 입장에서는. 사초 동맹에는 명분이 있어야죠. 이 명분은 통치권을 천황에게 온전히 돌려드리자. 그죠. 천황님은 참 귀찮다. 천황님 정말 좋았겠다. 우리 일왕은 귀찮다 진짜. 자, 막부는 일단 사초 동맹의 명분부터 없애야지 시간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정봉환이라는 묘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대정봉환. 네. 네. 봉환은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봉직을. 자, 이건 뭐냐면 쇼군이 천황에게 위임받은 통치권을 되돌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총리가 대통령 다시에게 다시 다 주겠다. 그런 거죠. 혹은 영국의 수상이 영국의 내각제를 하다가 여왕님께 다 그죠. 드리기만. 자, 천황이야 준다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준다니 받아야지. 이건 이제 직통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면 사초 동맹의 명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줬어. 이제 너희들 해산해. 너 그거 한다며 내가 했는데. 그리고 실력 행사를 통해서 다시 천황에게 위임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되잖아. 천황 협박하면 되잖아. 음습해. 음험해. 어차피 그 결제 도장을 천황은 찌르면 결제 도장을 토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옛날부터 일본에서. 그런데 막부가 너무 사초 동맹을 깜빡깜빡 생각한 거죠. 명분이고 뭐고 막부가 대정봉환을 하자마자 쇼군이 천황에게 통치권을 위임받고 있으면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교토에 있죠. 네.
그럼 대정봉환을 해서 통치권을 돌려주면 자기 영지인 에도로 돌아가야지. 음. 막부와 막부군이 에도로 돌아가자마자 사초동맹은 바로 군대를 이끌고 교토에 입성해버립니다. 그리고 천황폐하 저희가 드디어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 천황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렴 이래야지. 자네들 오셨는가? 제대로 막부의 뒤통수를 쳐버리죠. 이때가 1687년 12월입니다. 정정합니다. 1867년입니다. 홍작가는 1900년대 성애자입니다. 또한 숫자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연도가 나오면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쿠데타의 성공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에도에 막부 세력을 그대로 남겨둔 채 도쿄를 먹은 거예요. 막부가 가만히 있을 리는 우리가 없죠. 천황의 사람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막부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보신전쟁, 우리 발음으로는 무진전쟁이라고 하는 신정부군하고요. 막부군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또 전쟁을 또? 해. 또 전쟁이 다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45년 원폭 맞을 때까지 또 바깥 애들랑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그러니까 에도 시대가 가끔 보면은 되게 풍요로웠던 시대, 실제로 풍요로웠지만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웠던 시대로 묘사하는 이유 중에 중기까지는. 하나가 이게 좀 그나마 이렇게 살만했던 거지. 네네네. 이렇게 먹고 살고 막 풍요롭고 막. 근데 이제 그 뒤로 막 전쟁하고 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이게 몇십 년 사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 지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운 거야 이게 지금. 자, 신정부군은 사초동맹 플러스 도사아번의 군대죠. 네. 그런데 당시는 뭐 일반 주민들을 징집해서 군사훈련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다 모이니까 3,000명이에요. 그런데 막부군은 프랑스식으로 근대화된 군대를 15,000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막부가 이겨야 되잖아. 네. 이게 각 그 자기들마다 따로따로 다 한 거죠. 사스마는 영국이었잖아요. 막부는 프랑스식인 거잖아요. 막부는 프랑스식, 조슈버는 독일식, 사스마는 영국식. 각각 자기들끼리 나라 하나씩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섞이는 건데 막부군은 프랑스식의 소총 보병대하고요. 그다음에 창과 칼로 무장한 정통 사무라이 군으로 양분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전문화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초동맹과 사초도사동맹 네. 이 세 번의 하급 부사들은 총 쏠 땐 쏘고 백병전을 할 땐 검으로 싸우고 보직이 나눠져 있지가 않으니까 더 잘 싸우죠. 일당백이네요 진짜. 그렇죠. 이 전쟁에서 바람의 검심 주인공의 실존 모델 가와카미 켄스케라는 정정합니다. 가와카미 겐사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람의 검심에서는 뭡니까? 켄신. 히무라 켄신. 히무라 켄신이 된 거죠. 네. 유격 검사로 싸웠어요. 유격 검사가 뭐예요? 자, 이 사람은 잠깐만요. 유신 지사니까 네. 당연히 신정부군 편이죠. 그렇죠. 예. 유격 검사는 특공대죠. 말씀드렸지만 총은 연기 나죠, 냄새 나죠, 소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칼만 찬 간편한 복장으로 전장 주변에서 적 지휘관을 이제 목을 베기도 하고요. 백병전 상황에선 전쟁터에 갑자기 나타나서 난입해. 그리고 사라져. 안 보여. 그리고 밤에 자는데 적의 막사에 등장해서 장군을 죽이고 사라져. 또 이제 총 쏘고 대포 쏠 땐 사라져.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게임할 때 이제 그 뭐지? 레이드 짜서 가잖아요. 그러면 네. 앞에 무리에 있으면은 그 주변을 돌면서 돌려깎기 한다 그러죠. 돌려치면서 주변에 착착 없애고 다시 뒤로 빠졌다가 착 없애고 뒤로 빠진 그 돌려깎기 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통으로 계속 중앙으로 팍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숨 같은 거 중요시 안 하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일본의 하급 무사들이 다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낭양이가 됐든 보수파가 됐든 진보파가 됐든 이 남자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었어요. 네. 사무라이의 그 정신이라는 그것. 자, 가와카미 켄스케. 바람의 검심의 주인공 히무라 켄신의 실존 모델이고요. 대표적인 유신 지사 중 한 명이자 실제로 검술의 달인이었어요. 자, 막부타도 그 토막파라고 했죠? 토막파의 암살자로 활약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도 약간 그 켄신 원래 그림체가 여성같이 피부가 곱고 네, 이렇게 야리야리하잖아요. 야리야리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도 키가 작고 흰 피부에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암살자 맞네요. 근데 이게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어떤 여자 같은 사람이 쑥삭하고 사람을 죽이는 지나가면 게 있었대요. 아무도 없든. 근데 이제 그 여자 같은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 목격담만 있고 그만 지나가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왜 켄신이 설정이 네. 메이지 유신 때 죽도록 사람을 죽이고 메이지 유신 신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자기는 더 이상 불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영날검 날이 칼 등에 있는 그래서 칼로 아무리 쳐봤자 사람 그렇죠, 배지지 죽지는 않는 않는,
그런 칼을 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그런 설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살벌한 설정이에요. 뭐예요? 이 당시 이제 하급 무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면 술 먹고 하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대 뭐 30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술 먹다 보면 끌어오르잖아. 그럼 네. 우리도 치면 뭐 우리로 치면 이런 거잖아. 왜 문재인이 뭐 최순실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쿠마 쇼잔이라고 이 당시 당대 이제 정치가가 있었는데 네. 그 놈을 어떻게 하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야. 만약 저랑 필동님이랑 뭐래 앉아가지고 최순실을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진짜 그 실제 켄신 설정처럼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었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도 별로 없었대. 딱 나갔다 온 거야. 근데 보자기에 그 사람 목을 아이고, 그새 목을 들고 온 거야. 근데 너무 놀랐죠. 이 사람이 엄청 거물이에요. 그냥 동네 무레배가 아니라 말하던 그 사람이 진짜 우리로 치면 문재인 뭐 이런 사람이에요. 거물인데 갑자기 나갔다가 대낮에 그거 대낮에 잠깐만 소피 좀 이러고 나갔다가 다 낮술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쓰고더니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러더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 뭐냐면 자기는 사람 뵐 때 다 수수깡 갖고 인형 같다 그랬대. 그러니까 뵐 때 별 느낌이 없었대. 근데 이 사람은 뵐 때 느낌이 감촉이 왔다는 거야. 이 사람 아마 진짜 내가 괜한 사람, 당대 호거를 굉장히 영웅이 될 사람을 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칼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잡지 했다. 않다고. 불사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 죽이는 걸 실감한 거지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런 거지. 이 사람이 키가 150cm였어요. 근데 뭐 일본인들 옛날에 작았었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리치에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리치를 포기하고 아예 상대방의 리치 안에 들어가서 팔을 뻗어도 안 닿으니까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싸우는 어깨 밑에서 거죠? 공격하기 위한 그 건법을 따로 개발했는데 그 산쪽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낮은 자세에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의 어깨 밑에서 암습을 한 거죠. 이게 일본도를 벨 때 사선으로 베잖아요. 네. 근데 체격이 좀 비슷해야지 사선을 어깨부터 위에 이 사람을 치명상 입힐 텐데 그래야지 아예 밑으로 들어가서 반대 역방향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 설정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진검의 달인인데 네. 이 목도 죽도를 들면은 네. 되게 못했대요. 어... 실제로 맞았대. 정말로 그 연습 경기에서는 많이 맞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몰라 왜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 일격필살이니까 벤다 감각이 아니라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뭔가 교전을 하면서 이게 틈을 노린다라는 게 이게 그게 그 방식이 뭐, 안 맞는 거죠. 맞았던 거지. 이 사람은 출신지는 조슈번 사람이 아닌데요. 당시에 많은 하급 무사들이 그랬듯이 이제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번에 가서 그 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구마모토의 필요하니까. 무사지만 자기 사상에 따라서 네. 당시의 하급 무사들은 존왕이냐 친막이냐, 친막은 이제 친막부파 를 두고 선택해야 돼. 존왕파로 성장했어요 켄스케는. 이 사람은 그럼 조슈번과 인연을 맺은 후 조슈 소속의 무사로 조슈에 충성을 바치면서 쭉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막부 세력에서 막부의 하수인들 중에서 가장 암살 잘하는 애들은 신선조죠. 이 사람은 조슈 쪽, 존왕 양이파, 이 유신지사 쪽의 암살자죠. 그러니까 신선조하고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신선조가 누구를 죽여 암살하면 그거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그 암살자를 역암살하는 게 이 사람의 전문이었다 그래요. 신선조는 이제 친막파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의 고용한 자경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조랑 양이파가 막 다니면서 막 사람 썰고 다니니까 일종의 그 자경단처럼 동네 치안을 유지하는 집단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 요즘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왜 뭐 예를 들어 왜 가끔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새누리당이 미우니까 이놈들 다 싹 씨를 말리고 막 절멸하자. 그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자, 신센구미 한국말로 신선조라는 이름이 지금 몇 번째 나왔죠? 네.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라는 걸 우리가 살짝 조 낯설 수 있으니까 네. 조라는 게 일단 그 일본에서는 우리 1학년 2반, 1학년 3반 할 때 반을 얘는 1학년 1조, 1학년 2조에서 조자를 써요. 조가 이제 구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가 어떤 무리, 패거리, 파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로 몰려다니는 누구 패도 그냥 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로 치면 우리도 학교에서 조짜서 하잖아요. 그죠. 그 조. 그래서 뭐 동교동계 이러면 얘는 동교동 구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패? 무슨 패, 무슨 파. 사스마번 얘기했죠? 네. 현재 가고시마 현입니다. 조슈번 현재 야마구치 현입니다. 도사번 얘기했죠? 도사부는 시코쿠에서도 또 시코쿠 시골이죠. 도사번 현재 아이즈번이란 번이 있습니다. 현재 도호쿠 대지진으로 유명한 후쿠시마 현 소속이에요. 아이즈번이 지금은 아이즈 와카마스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자, 아이즈번. 지금 조슈번, 사스마번 우리가 얘기했던 번들이 다 신진 개혁파잖아요. 네, 막부 그렇죠. 싫어하잖아. 아이즈번은 막부에 충성하는 보수적인 번이었습니다.
모든 번이 토막파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보수번도 네. 있지. 어. 막부를 소화하는 번 중에 가장 그 강성한 중심이 아이즈번이었어요. 사스마 사무라이는 아이즈하고만, 아이즈 사무라이는 사스마 사무라이와만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셌군요. 그만큼 강했습니다. 사스마와 조슈가 비교적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무라이들이었다면 아이즈 사무라이는 봉건 체제 그 자체였습니다. 구체제의 신봉자들이었어요. 사무라이의 꼭대기는 천황이 아니에요. 쇼군이에요. 네. 원래 사무라이는 봉건 그거니까 쇼군의 피라미드 조직 내에 있던 원래 사람들인데, 자, 신선조 얘기를 할까요? 신선조는 원래 에도와 교토를 왔다 갔다 하죠. 교토엔 쇼군이, 정부가 있고 네. 에도에는 쇼군의 그 집이 있으니까 네. 네. 이 쇼군의 호의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즈번 내에서 모집한 결사대가 신선조예요. 자, 아이즈번 다이묘가 직속으로 관리하죠. 그러다가 쇼군이 필요할 때에는 대여하는 형태예요. 약간 용병처럼 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용병으로서 파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거죠. 상납하는. 아이즈번 사무라이들 중에서 최정예가 이 호위대가 되죠. 그렇겠죠. 쇼군을 책임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1860년대 이 난리통 속에서 이름을 신선조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특수 목적의 암살단으로 활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즈의 사무라이들은 자기들의 직속 다이묘 한 다리만 거치면 바로 쇼군에 부하죠. 그러면 자부심도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도 시대 내내 쇼군 덕에 반백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에도에서 모집되고 다른 데서도 신선조가 모집됐지만 출신지는 다양해도, 자, 직속은 쇼군인 그렇죠. 거죠. 그 직속은 아이즈의 번주.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겉으로는 에도와 교토의 치안을 담당해요. 속으로는 뭐합니까? 방첩 암살하는 활동하고 거. 암살하고 스파이하는 거죠. 이 사람들 태도는 거의 종교적이었어요. 일본의 보수적 가치, 쇼군을 충성해야 되는 이 봉건적 가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부 순수성 논쟁이라고 하죠. 누가 더 쇼군을 사랑해. 그래서 내부에 헌병을 뒀어요. 진정성. 내부에 헌병을 둬가지고 사상이 의심되잖아. 이 내부 헌병이 내부 사람들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순수한 사람만 남기려고. 신선조가 미화가 많이 됐는데 사람을 많이 죽인 걸로 자기들 안에서의 그 군기를 다지려고 자기들 안에서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가 비율이 비등비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적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암살로 죽인 사람과 그런 안에서, 얘기를. 신선조 내부에 헌병이면서 방첩대원이면서 암살자면서 신선조를 대표하는 검수 스승이었던 사람이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사이토 하지메 되겠습니다. 이 사이토 하지메는 또 이 실명 그대로 바람의 검심에 나와요. 그래요?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역시 이분도 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엑소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엑소로 나옵니다. 이분도.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좋게 말하면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는 낭만적인 사람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참 답답한 사람.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토 하지메 정도는 굉장히 유연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분이 경찰이 돼서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충실한 그 뜻을 따라서 치안을 담당하는 거가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부가 됐으면 막부가 아니라 그 신정부가 됐으면 신정부 싫어해야 되잖아. 근데도 신정부가 서 경찰하면서 너희 놈들 새로운 질서인데 이런 무례배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또 걔들 또 때려 죽이고 그랬다고. 무진 전쟁, 보신 전쟁 이야기하고 있었죠. 네. 자, 막부와 신정부 네. 세력이 붙은 내전인데 만약에 신정부 세력이 졌으면 메이지 유신은 없죠. 다시 쇼군이 지배하는 거지. 그런데 신정부 세력이 이겼단 말이야. 이때 당연히 신선조도 그리고 아이즈번의 쇼군에게 충성하는 신선조, 아이즈번 부사들도 무진전쟁에 참가하죠. 그런데 무진전쟁에서 이 보수파가 지잖아. 네. 쇼군파가. 이때 아이즈번의 부사들이 엄청 죽임당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적이니까. 자, 이 무진전쟁의 세세한 전황을 모두 설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자, 아무튼 막부 세력은 일본 열도를 관통해 가면서 후퇴를 거듭합니다. 그렇게 패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은 가문의 영지인 에도까지 내놓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라는 조건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쇼군이 항복했으면 쇼군을 모시는 사람들도 같이 항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이즈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남아서 쇼군 대신 싸우겠다. 아니, 싸워서 쇼군이 됐대잖아. 싸워서 쇼군을 깝깝한 것들아. 다시 모시겠다. 사무라이 정신. 쇼군은 쇼군이 이미 됐대잖아. 항복했는데 아니야, 항복한 상태의 쇼군은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다시 행복하게 이게 만들어줄 테야. 사실 사람 마음에 사실 이게 답답해 보여도 알잖아. 이게 그치. 그런 마음이 들잖아. 우리가 같은 물인데 예를 들어 우리 셋이
막 뭔가 했는데 졌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야 피곤하다 그만하자 그랬는데 필도님이 아니야 여기서 지는 건 진정한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난 됐대는데 혼자 가가지고. 자, 그런데 신선조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 방금 됐다 그랬잖아. 그럼 대표님 이제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니까 사이토 하지마이가 나타나서? 맞아. 이게 내부 숙청을 하거든. 진정한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아이즈번 무사들은 도호쿠 지방의 보수적인 본국들을 통합해서 오세이 열번 동맹이라는 동맹을 조직해요. 그래서 기어이 그 지진으로 지금 네. 돼 있는 도호쿠 지방에서 마지막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음. 그러면 얘네도 사실 항복할 줄 알았거든. 쇼군이 네. 항복하면 자 사초 동맹군은 왔다죠. 지금 토벌할 완전 절호의 기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살려두기엔 너무 강하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뭐야? 새누리당이 네. 사실 최순실을 보위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좋잖아. 글치 지금. 새누리당 그치. 미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새누리당이 최순실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최순실을 보위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인 거예요. 박근혜. 박근혜와 그러면 병마라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사초 동맹의 신정부군은 박살내죠. 특히 뭐 신선조 뭐 다 이때 뭐 신선조 완전히 박멸하지. 그런데 이때 아이즈번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자기 주민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전쟁을 하면 오죽 쥐어짰겠어. 전쟁을 마지막인데 하는데. 그리고 과도한 세금, 병역, 부역. 그래서 이 동네의 주민들은 관군들을 관군 사마라고 불렀어요. 물자 대주고 밀고 해주고 그랬다고. 얼마나 부처님 같이 보였을까. 근데 결국은 사무라이, 그 신선조와 같은 결사대들끼리의 싸움이었어요. 이 하급 부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 하급 부사들 간의 싸움에서 사초 동맹이 승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창 벌어지고 있는 1968년 이 해를 신정부가 수립됐다고 해서 메이지 연호를 이 해부터 그 새로운 천황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해를 기점으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다고 잠깐만 하는 겁니다. 다시 1968년이라는 이 사람 또 이래. 죄송합니다. 1868년. 제가 1900년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선호자. 1968년이면 20세기 선호자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 무슨 메이지. 자, 죄송합니다. 이미 수립됐고도 남은.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됐잖아요. 네. 1868년에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네. 안 끝났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서남 전쟁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전쟁을 거쳐야 메이지 유신은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 반반 갈라가지고 협의가 아니라 진짜 썰면서 진짜 여기야말로 이게 뭐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화국을 만드는데 썰전이야. 근대화된 국가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썰면서 정말 피로 물든 상태에서 만든 거거든. 엄청난 겁니다. 진짜 이게 전쟁을 한 거니까 내전을 그냥 각자 싸워 모여서 싸워 서로 흩어졌다가 이번엔 적으로 만났다가 그러니까 동지로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북 전쟁처럼 한번 크게 확 붙고 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내전이 아니라 내전이 길고 복잡하고 지리하게 그 지형도도 복잡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신센구미가 말이죠. 네. 신선조가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서양의 화포와 맞서 일본의 정신인 검을 들고 다들 죽어갔던 게 아닙니다. 총 쏘고 폭탄 던지고 빵빵 잘했습니다. 신센구미가 그러니까 라스 사무라이 이런 영화에 속으면 안 돼. 신센구미가 지키고자 했던 건 일본의 검술이 아니에요. 네. 일본의 검술이 아니라 쇼군이었고 쇼군 체제였고 그 다음에 토막파, 사초 동맹과 도사번 무사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거는 신질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체제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거지 무슨 라스트 사무라이처럼. 라스트 사무라이는 오리엔탈리즘이니까요. 그치. 자기들이 생각하고 보고 싶은 오리엔탈리즘을 그린 거니까. 근데 전 라스트 사무라이를 좀 변호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변호가 되면서 디스가 되네. 뭔데요 또? 라스트 사무라이 주인공이 그 탐 크루즈가 연기했던 그 배역이 군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남북 전쟁 끝나고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그 설정이 나.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해는 해줬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힘이 뻗치는데 남북 전쟁 끝나고 평화로운 거야. 군인 정신 없어 이제. 군인 정신 뭐야? 사람들 이제 평화롭게 클럽 뭐 알코올 중독으로 띵가띵가 하고 살아야지. 근데 나는 뭔가 아직 yes sir 막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미국은 이제 이미 그렇게 됐잖아. 근데 일본 갔더니 아직 그러네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웃긴 게 죽을 자리 찾아가는 내 발 뻗을 자리 여기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하면서 같이 그 사무라이 옷을 입고 백인이 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난 사실 이 영화가 어떤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를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우익의 세계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심해서 되게 한심한 영화잖아요. 저는 그리고 거긴 사실은 정치관이랄 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리엔탈리즘 그 자체니까. 이게 무슨 정치관이 있으면 뭐 우익의 세계관이다 이러면서 뭐 비판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심한 거야. 이게 뭐냐면 힘을 쓸 데가 없어서 어디 가가지고 갔더니 뭐 그냥 딴 데서 힘쓸 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뭔가 힘쓰다가 죽었다 이 얘기거든. 저는 이 영화를 너무 감동 깊게 봐서 몇 음. 번이나 보았다. 음. 여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음. 자, 들었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 미감을 느끼는 거 있죠. 예술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 있죠. 요거는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게 있나요? 그 아니, 인간 공통적인 미감이라는 남- 게 있는 거지. 그 사무라이 정신 세계가 그게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지. 자기는 그게 너무 울컥하고 막 맞아, 나한테 맞아. 와닿아서 그러니까 뭐 난 몇 번 그걸 보셨대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년의 심리학을 했으니까 이건 해줄 수 있지. 남성들이 좀 더 롤모델이라든가 어떤 특히 자기 헌신 혹은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가치를 코쟁이 가지느냐. 탐 크루즈에게. 그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자기가 무슨 가치를 가졌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네. 라스 사무라이가 내용은 소년의 심리학인데 그치. 포장된 거는 음. 너무 비정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장은 게 비장하게 해야지. 거기서 그 심리학에서 그게 있잖아. 가치를 가지는 사람으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그러잖아. 그게 어떤 가치냐는 거지. 근데 여기서 라스트 사무라이가 그 방식은 소년 심리학 그대로예요. 근데 가치가 내가 아까 한심하다고 한심한 가치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방식이 그렇게 구현되다 보니까 남성분들 일반이 네. 그걸 보고 어떤 그런 감흥이 오실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게 실제로 소년의 뇌구조에 어. 있는 거예요. 그건 소년 심리학 서적이 증명한 거야.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치가 한심하다. 방식이 음. 남성에게 설득력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 방식이 인도하는 목적이 자동적으로 아름다워지진 않아요. 그럼요. 예,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서남 전쟁을 모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이난 전쟁. 이 서남 전쟁을 거쳐야 메이지 유신은 그 완성되는 겁니다. 그 싸그리 죽자라 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내일 3부에서 할 거고요. 네. 일단 자, 1부는 유신의 잉태, 음. 2부는 막부에서 유신까지, 그리고 내일 3부에서 유신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얘기를 또 재미나게 나눠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신 진짜 난장판이네. 네. 난장판이에요. 이제 3부로 가잖아요. 네. 더 난장판입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체제가 지금의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체제가 하나 새롭게 바뀐다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당연한 것 자체가 칼을 쓰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가면서 단행된 개혁이고 그러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군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숭상하는. 왜냐하면 또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약간 얘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용어로 발해가 난 지점이 그게 있어요. 신정부를 만든다라는 건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공화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봤던 건 해봤자 미국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영국인데 미국은 이제 뭐 대통령제죠. 근데 그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왕이 그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뽑는다고?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마 영국식 모델. 그래서 일본 진짜 영국 좋아하잖아요. 영국의 왕이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막부 체제가 근대 영국의 체제예요. 왜냐하면 왕이 일왕이 허수아비적인 존재고 네. 수상이 따로 있는 거야. 네. 그치. 근데 쇼군이 수상이잖아. 근데 근대화된 그 신문물을 들여오는 건 맞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해놓고 다시 중앙 집권제로 돌린다는 거야. 영국으로 치면 그 뭐죠? 그 무슨 구력이야? 그 왕 모가지 댕강대고 막 그거. 영국의 그 이전 시대로 돌리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엇박자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부를 세우는데 왕 중심으로 간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드는 방식 자체가 피로 물든 길을 간다? 그러다 보니까 왕 중심으로 뭉치면 뭐가 돼요? 이게 알겠지만 집단주의가 되고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그 근대 국가, 민족주의 국가 요 뽕까지 딱 근대 민족주의 국가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족주의 국가, 민족주의라는 건 이 근대의 발명품이에요. 네. 이 뭐 애초에 그런 거 없어요. 뭐 단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라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코웃음 쳐요. 뭐라고? 백제들이랑 우리랑 한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뭔 개소리야 이런 거. 우리는 알이거든. 네. 부여 사람들 들으면 웃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화적 공동체성이나 이런 운명 공동체성 같은 걸 느꼈죠. 민족주의로 그러나 간다는 민족 자체가. 국가란 건 달라요. 그렇죠.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공화국제 이런 거랑 다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뽕을 맞고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걷잡을 수 없이. 예. 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서 결국은 버섯구름 두 방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 자, 그 이야기를 3부에서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하게 되고 3부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내일 3부에 뵙도록 하고요. 이동규 대표님 네. 그리고 시호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